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이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잖아요. 뭐 아무도 이 지구에 사는 그 누구도 이 기후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저 뉴스로 들으셨죠? 텍사스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야영하던 아이들도 많이 실종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자연의 그런 뭐 체험을 좀 해봐라 그래갖고 아마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다 수거를 한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연락은 했다고 당국에서는 우리 문자 받잖아요. 그런 문자들을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한 거죠. 그 지역이 평소 그렇게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텍사스 같은 곳에 비가 이렇게 온다는 건 뭘 의미하나? 이제는 비가 예전처럼 오는 곳은 오고 오지 않는 곳은 오지 않는 그런 패턴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곡창지대에는 비가 안 와서 요즘 흉년이 들고 있고요. 비가 오지도 않던 곳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온실기체를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는데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주범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무 죄가 없는 저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지금 우리가 뿜어내는 온실기체 때문에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지금 차올라오니까 그냥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중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황당할까요? 2020년 여름에 장맛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20일? 20일?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 한 달보다 더? 42일. 거의 두 달. 뭐 지금 경매하는 것 같아요, 지금. 50일. 50 얼마? 50일? 네. 50일?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54일. 우리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장마가 불과 4년 전, 5년 전 일입니다. 그런 일은 방글라데시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독일 뭐 이런 데서 그냥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 된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현실입니다. 근데 출산이랑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았건 안 낳았건 안 낳은 친구들은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고 걱정이 돼서 못 낳겠어라고 낳은 분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애가 클 때 괜찮을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는 종종 요즘 그런 얘기하고 삽니다. 똥 싼 놈이 치우고 가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제가 요즘. 야, 요거 썸네일로 좋네요, 선생님. 똥 싼 놈이 치우고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저지른 놈들이 뭐 뭔가 책임감을 갖고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걱정거리를 하나 더 자꾸 제가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만 심각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질 생물다양성 위기가 그냥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어려움보다 더 시급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전 어릴 때 제비도 많이 봤고 잠자리도 엄청 많이 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가웠던 친구들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여름에 진짜 골목에 나와가지고 평상에 둘러앉아서 수박 잘라 먹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시면 여름마다 가로등에 부딪히는 풍뎅이, 나방 소리, 타다다다다다다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셨죠? 지금 서울 시내에 어느 가로등에도 그런 소리 없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곤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생물학과에 다니면서 유일하게 다른 과 친구들한테 뻐개는 장면이 언제냐면 채집 여행을 갈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런 숲속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흰 시트 같은, 베드시트 같은 천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뒤에 이제 블랙라이트라고 부르는 등을 하나 이렇게 걸어놓으면 정말 제 기억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곤충들이 와서 매달립니다. 새카맣게 매달리면 교수님이 거기 옆에 서셔가지고 그중에 곤충 뭐 나방, 큰 나방 같은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이 나방은 뭐 이러고 이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학생들 데리고 지리산 한복판에 가서 똑같은 걸 걸어놔도 점 몇 개 찍힙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줄 게 없구나. 근데 곤충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곤충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작은 포유동물들, 특히 제일 심한 게 새입니다. 새들은 참 이상하게 그 진화의 역사, 오랜 진화의 역사에서 부화시켜서 나온 새끼들에게 꼭 곤충을 먹여야 합니다. 곤충 단백질을 먹이는 걸로 진화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해서 곤충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잘라 놓을 테니까 뭐 그런 거 가져가시라 뭐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곤충이 사라지니까 새들이 새끼를 기르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겼습니다. 어떤 덴마크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덴마크에 오는 철새들, 아프리카에서 철새들이 올라왔는데 미처 곤충들이 아직 부화를 하지 않아 갖고 요게 박자가 안 맞아서 생태 엇박자라고 부르거든요. Ecological mismatch라고 부르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한 해 80%의 철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연계의 요 리듬이 요만큼만 깨져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요즘 민원이 제기돼 갖고 뉴스에 나온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저 뭐지? 새다, 새. 새인가? 백로입니다. 백로, 저 가끔 한두 마리 보이는 게 백로 아닌가요? 전남 나주에 새로 지은 아파트촌에 막 옛날 같으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몽땅 다 베어버리고 막 그런 짓을 감행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나무 안 베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이 다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그 숲에 그 지역의 백로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그래서 뭐 집계에 의하면 1000마리가 넘는답니다. 백로가 많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들이 무슨 전염병으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끄럽죠. 그리고 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창문을 열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 분들을 인터뷰를 한 서너 분을 하셨는데 한두 분은 불평한 인터뷰였고요. 한두 분은 그래도 뭐 우리가 공존해야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희망적인 부분이구나. 옛날 같으면 그런 고발성 뉴스를 하면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얘기만 쫙 담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네. 조금은 그래도 어렵지만 함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도 그 뉴스에 잠깐 담았더라고요. 뭐 고마웠습니다. 혹시 젠가라는 게임 아세요?
해보셨나요? 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직육면체 그 나무 토막을 빼는 거 그걸 뽑는데 이거 뽑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발발발 떨고 뽑았는데 그건 멀쩡한데 이렇게 보아하니 이건 뭐 양쪽에 다 이렇게 쓱 뽑았는데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자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직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껏해야 그 곤충 한 종 사라지는 거 가지고 저놈들은 왜 저렇게 난리냐. 근데 모르는 거는요. 그 종이 그 생태계에서 사라졌을 때 전체 구조를 와해시킬 수 있는 종인지 우리 아직 모릅니다. 모르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조심하기는커녕 그거 뭐 하나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막무가내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자,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어느 책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복잡한 시스템 둘이 뭐냐? 하나는 인간의 두뇌. 인간의 두뇌가 가장 컴플렉스한, 가장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생태계. 저 자연 생태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세밀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래 본들 우리가 아는 건 아마 전체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그 뭐 자연이 그 뭐 대수야 그러고 하는 건 저는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는 2019년이었나요? 호주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뭐 코알라는 집계에 의하면 한 6만 마리가 죽은 걸로 알고 전체적으로는 동물로만 한 30억 마리가 희생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대개 동물 이럴 때는요, 사실 안타깝게 그 안에 곤충 포함 안 하거든요. 지렁이 포함 안 하거든요. 박테리아 포함 안 시키거든요. 그 토양에 있던 그 많은 미생물들 아마 상당히 사라졌을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년 초에 우리 뭐 경북에서 어마어마한 산불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산불로 상당히 피해가 커질 것 같은 공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림을 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수종을 자꾸 심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소나무 위주로 많이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불이 붙으면 너무 불이 잘 타는 거죠. 그러니까 산불의 위험이 훨씬 큰 거고요. 근데 산불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96년에 강원도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잖아요. 굉장한 면적이 불에 탔는데 환경부랑 산림청이랑 합의를 못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산림청과 환경부가 산림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산림청은 산에 있는 나무 이런 거를 재원으로 보는 거고요.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뭐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은 나무 심어야 된다, 조림해야 된다 이런 쪽이고 환경부는 자연에게 맡깁시다 뭐 이런데 근데 합의를 못 봐가지고 이게 절묘한 실험이 된 거예요. 환경부 쪽은 대조군이 된 거고 산림청 쪽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했으니까 실험군이 된 겁니다. 96년이니까 이제 거의 30년이 됐죠. 두 양쪽의 숲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저 오른쪽이 산림청이 개입한 곳이고요. 왼쪽이
환경부가 개입한 곳입니다. 보건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기에는 산림청 쪽이 예쁘죠? 네. 만일 우리가 산림을 자원의 차원에서 보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수종이 너무 단순해서 생태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산불에도 취약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뭐 곤충들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아직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녹색이라서 아름다울 뿐. 근데 이쪽은 언뜻 보면 뭐 쓸데없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침엽수와 화렵수가 골고루 섞여 있고 조림을 한꺼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식물들은 키가 다 다르거든요.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래 작은 나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다른 작은 동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는 이쪽이 탁월합니다. 산불이 나도 침엽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화렵수가 어느 정도는 산불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은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 산림 관리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